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무슨 사이냐?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강남 호텔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당신, 여기 왜? 당신 아내의 여기 얼굴이 왜? 하얗게 질렸다. 설명해줘. 하지만 그 옆에 앉은 남자는 오히려 비웃음을 머금으며 정우를 훑어보았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이 정우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호텔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다. 설명해줘. 지금 이게 뭐야? 정우의 말에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그녀가 아닌 옆에 남자가 했다. 설명? 뭘 설명해? 보면 모르나?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정우는 그제야 그 남자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명품 시계, 맞춤 정장, 오만함으로 가득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빛. 당신이 누군데 내 아내를. 아내? 아, 남자가 비웃었다. 그리고는 정우의 아내,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를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말할 때 된 거 아냐? 언제까지 이 사람 앞에서 연기할 거야?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정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정우 씨. 아니,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필요 없겠네요. 정우 씨. 그녀는 남편을 씨라고 불렀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당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에 연습해둔 대사를 읽는 것처럼. 나랑 민준 오빠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어요. 진짜 사랑했죠. 지금도 사랑하고요. 민준이라는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끼어들었다. 근데 우리한테 돈이 없었거든. 사업 시작할 자금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사랑만 하기엔 현실이 너무 팍팍했지. 그래서 생각한 거야. 누군가 필요하다고. 누군가. 정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순진하고 돈 많고 쉽게 속는 누군가 말이야. 민준의 말에 라운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니, 원래부터 조용했는지도 몰랐다. 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찾은 게 당신이었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다. 몇 대를 이어온 유지 집안의 외아들. 부유하고 배운 것도 많고 세상 물정도 아는데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 딱 우리가 필요한 타입이었죠.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다며. 정우는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은 사업 자금이었다. 여자는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다. 정우는 5천만 원을 내놓았다. 그녀의 꿈을 응원한다며. 그 다음은 정우는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가업까지 넘기라고 했을 때는 좀 놀랐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넘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당신은 넘기더라고요. 사랑하니까라면서. 진짜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고마워. 민준이 비아냥거렸다. 덕분에 우리 사업 제대로 키웠거든. 이제 당신 같은 거 필요 없어.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왜 최근 몇 달 동안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그토록 조급해했는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이혼해요, 정우 씨. 조용히. 안 그러면? 정우가 처음으로 반문했다. 여자는 잠시 민준을 쳐다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 무슨 짓을 할지 우리도 몰라요. 살고 싶으면 조용히 사라지세요.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정우는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며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꺼내보았다. 사업체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증권계좌, 모든 것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정우는 멍하니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것들을, 몇 대를 이어온 가업을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순순히 넘겨버렸다. 사랑이니까 그렇게 믿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착취였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며칠 후 여자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죠? 당신이 사업 자금 횡령했다고 고소할 거예요. 증거는 다 만들어놨어요. 감옥 가기 싫으면 조용히 서명하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다. 애초에 나눌 재산이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녀의 것이었으니까. 이혼 후 정우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아내가 미리 손을 써놓았던 것이다. 정우가 사기꾼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정우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은 단절되어 있었고 나이는 이미 많았고 무엇보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우울증,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건강보험도 끊긴 상태였다. 정우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나앉았다. 한때 몇 대를 이어온 유지 집안의 외아들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동전을 세는 신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노숙자일 뿐이었다. 정우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을. 그리고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은 항상 같았다. 사랑을 믿었던 순간부터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다. 정우는 명동 뒷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해진 외투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손가락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앞에 놓인 종이컵에는 몇 개의 동전이 덜그럭거렸다. 1,0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몇 개. 오늘 하루번 전부였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기도 부족한 돈이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동전을 하나씩 세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 고개를 들면 사람들의 눈빛이 보였다. 연민, 혐오, 무관심,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었다. 1,000원, 1,200원, 1,400원. 그때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렸다. 정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더 숙였다. 경찰이 단속 나온 건가? 아니면 또 괜히 시비 거는 취객인가? 하지만 들려온 것은 낮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정우야? 정우의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득히 먼 기억 속의 목소리. 아니야. 설마. 여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숙였다. 정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꼴로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요.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여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바람에 날린 종이컵이 굴러갔다.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우는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여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렀다. 정우야.
맞지? 너, 정우 맞지?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부끄러움에, 수치심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지는 느낌에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니에요. 저는 도망가지 마. 여자의 손이 정우의 손목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었다. 도망가지 마. 제발, 난 내 얘기 들으러 온 거야. 정우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에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 그리고 그 눈가에 맺힌 눈물. 하연, 씨, 응, 나야. 서하연. 30년 전 대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늘 조용히 책만 읽던 여자. 정우가 몇 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지나쳤던 그 조용하고 차분했던 여자. 어떻게, 왜, 일단 여기서 나가자. 너무 춥잖아. 하연은 정우를 일으켜 세웠다. 정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하연은 정우를 이끌고 가까운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어붙은 피부를 녹였다. 정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었다. 뭐 먹을래? 하연의 물음에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뭘 먹고 싶은지도 뭘 먹을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하나, 김밥 2줄이요. 어묵탕도요. 하연이 주문을 하는 동안 정우는 테이블만 응시했다. 낡고 긁힌 테이블, 그 위에 놓인 자신의 손, 때로 얼룩지고 손톱 사이에 때가 낀 손. 손 좀 씻고 올래? 하연이 조용히 말했다. 비난의 뉘앙스는 전혀 없었다. 그저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정우는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 거울을 볼 용기는 없었다. 어떤 모습일지 뻔했다.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핏기 없는 피부.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음식이 나와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순대, 정갈하게 썰린 김밥. 먹어. 하연이 젓가락을 건넸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떡볶이를 입에 넣었다. 눈물이 났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던가. 정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어묵탕을 한 그릇 떠서 정우 앞에 밀어주었다. 천천히 먹어. 체할 수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먹었다. 마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점 한 점을 소중히 씹었다. 식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정우는 입을 열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예요? 궁금해? 하연이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학교 다닐 때 나 기억해? 항상 도서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던 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친구가 없었어. 아니, 만들 수가 없었어. 집안 사정 때문에. 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어느 날 내가 도서관에서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박았거든. 그때 누가 깨워줬는지 기억해? 정우는 눈을 크게 떴다. 기억났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순간이. 내가 깨워줬어. 그리고 말했지. 집에 가서 푹 쉬세요라고. 그게 다였어. 다른 말은 없었어. 괜찮냐고도, 왜 졸았냐고도 묻지 않았어. 하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게 나한텐 엄청난 위로였어. 누군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게. 판단하지 않고, 캐묻지 않고. 그런데 난,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만도 못한. 그만. 하연이 정우의 말을 끊었다. 그런 말하지 마. 넌 망한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준 거야. 너무 순수하게 믿은 거야. 순수하게 믿었다가 이 꼴이 됐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을 믿은 게 잘못이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낀 게 잘못이야? 아니야. 잘못은 그걸 이용한 사람들한테 있어. 정우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얘기해 줄래? 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우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랑했던 여자 이야기, 모든 걸 내준 결혼 이야기, 강남 호텔에서 목격한 배신의 순간, 협박과 이혼, 그리고 거리로 내몰린 살. 하연은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도 놀라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정우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분식집 안은 조용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나가고 주인 아주머니만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정우야. 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정우의 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무슨 수로요? 난 이제 나한테 방법이 있어. 하지만 먼저 내가 살고 싶은지 물어봐야겠어. 정말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 정우는 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연민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진심 어린 걱정과 믿음이 있었다. 살고 싶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하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나 학교 다닐 때 숨긴 게 있었어.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난 재벌가 집안 딸이야.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셨어. 과거형인 이유는 돌아가셨거든. 5년 전에. 정우는 놀라 입을 벌렸다. 그래서 난 학교 다닐 때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 진짜 나를 봐주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돈 때문에, 배경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결국 친구는 못 만들었지만 너같이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났냐고? 하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난 너처럼 순수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 10년을 버텼어. 그러다 이혼했어. 3년 전에.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 생각했어.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다고. 그러다 오늘 너를 만난 거야. 우연이었나요? 아니. 하연이 고개를 저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너를 찾고 있었어. SNS에서 내 소식을 우연히 봤거든. 안 좋은 소문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찾았어.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왜 그렇게까지? 미안해. 스토킹 같았지? 하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난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기억하는 그 선한 사람이 정말 잘못을 저질러서 망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당한 건지. 그래서 확인했어요? 응. 내 전처에 대해 조사했어. 그 남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널 이용했는지 다 알아냈어.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소할 수 있는?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연이 정우를 진정시켰다. 지금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먼저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세울 거야.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때 가서 내가 원하면 그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정우는 하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냥 옛날에 한두 번 마주친 사람일 뿐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내게 친절했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하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내일 이 주소로 와. 내가 마련해둔 곳이 있어. 거기서 쉬면서 치료받고 천천히 회복하자.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강남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하지 않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정우야, 기억해.
넌 망한 게 아니야. 잠시 쓰러진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일어설 차례야.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잤다. 하연이 잡아준 모텔에서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포근한 이불,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다시 시작해볼까? 이틀 후 정우는 하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강남 한복판의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로비부터 고급스러웠다. 정우는 초라한 자신의 옷차림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었다. 어서 오세요. 정우 씨 맞으시죠? 경비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미리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12층 1205호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머리를 감고 왔지만 옷은 여전히 낡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12층에 도착해 1205호 벨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하연이 나타났다. 왔구나. 들어와. 안으로 들어선 정우는 숨을 멈췄다. 넓고 깔끔한 거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큰 창문, 정갈하게 정리된 가구들. 이곳이 정말 자신이 머물 곳인가 싶었다. 여기가, 당분간 내가 지낼 곳이야. 하연이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주방도 있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어. 이렇게까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하지 않아.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연이 소파에 앉으며 정우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 잡아뒀어. 종합검진부터 받자. 내 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손을 비벼댔다. 불안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언제 깨어날지 모를 꿈. 왜 그래? 불안해? 네.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야,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난 평생 돈에 둘러싸여 살았어. 사람들이 내 돈을 보고 다가왔고 내 배경을 보고 친절했어. 진짜 나를 본 사람은 없었어. 하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학교에서 날 깨워줬을 때 넌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냥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준 거였어. 그게 나한텐 엄청난 의미였어. 그건 그냥이 아니야. 세상에 그냥은 없어. 하연이 미소 지었다. 난 그 호의를 갚고 싶어. 아니, 갚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네. 그냥 너를 돕고 싶어. 진심으로.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선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이. 자격 같은 거 생각하지 마. 하연이 정우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건 자선이 아니야. 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나한테도 의미가 있어. 오후 하연은 정우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다. 종합검진센터는 한적했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하연이 미리 VIP 코스로 예약해 놓은 모양이었다.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영양실조, 만성위염, 간 기능 저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최소 3개월은 집중적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힘드실 겁니다.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입원은 정우가 당황하며 하연을 바라보았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혔다. 선생님, 외래 치료로는 안 될까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옆에서 케어할 수 있거든요. 식사관리, 약 복용, 정기검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2주에 한 번씩은 꼭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드린 약은 정확히 복용하시고요. 식단도 제가 드린 가이드대로 꼭 지키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우는 처방전을 꽉 쥐었다. 약값도 많이 나올 텐데 걱정 마. 그것도 내가 다 처리할게. 하연이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해.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날부터 정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 8시 하연이 준비한 아침 식사, 흰죽, 삶은 계란, 과일,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이었다. 아침 9시 처방받은 약 복용, 위장약, 영양제, 소화제. 오전 10시 가벼운 산책, 하연이 함께 나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오후 12시 점심, 하연이 직접 만든 음식, 부드러운 생선찜, 나물, 따뜻한 국. 오후 2시 낮잠, 정우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다. 하연은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나갔다. 오후 5시 가벼운 스트레칭, 하연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며 함께 따라했다. 저녁 7시 저녁 식사, 매일 조금씩 메뉴가 바뀌었지만 항상 영양가 있고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이었다. 밤 9시 차 한 잔, 하연이 끓여준 대추차나 생강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밤 10시 취침, 포근한 이불 속에서 정우는 매일 밤 생각했다. 이게 현실인가? 첫 주가 지나갔다. 정우는 조금씩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다. 둘째 주 정우는 하연에게 물었다. 하연 씨는 일은 안 하세요? 일? 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고 있지. 지금 이게 내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같은 거요. 아, 그거? 걱정 마. 내가 가진 회사들은 전문 경영인이 다 알아서 굴려. 난 가끔 보고만 받으면 돼. 정우는 다시 한번 하연의 배경을 실감했다. 재벌가 상속녀. 그 말이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셋째 주 정우는 처음으로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하연은 걱정하면서도 놓아주었다. 천천히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정우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예전엔 그저 지나쳤던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다.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정우도 이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넷째 주 병원 재검진 날이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네요.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위험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2달 안에 정상 수치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연이 환하게 웃었다. 들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정우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2달째가 되던 날 정우는 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연 씨, 이제 슬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의료. 전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하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근데 무리하지는 마. 천천히 시작하자. 전 원래 사업 기획 쪽 일을 했었어요. 부모님 가업도 그쪽이었고요. 정우가 말했다.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경험과 지식은 사라진 게 아니야. 그냥 잠시 쓰지 못했던 것뿐이야. 하연이 격려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컨설팅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프리랜서로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일주일 후 정우는 첫 프로젝트를 받았다.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간단한 일이었지만 정우에겐 큰 도전이었다. 밤새 자료를 정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기획안을 작성했다. 손이 떨렸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하지만 하연이 옆에 있었다. 잘하고 있어. 내 생각은 여전히 날카로워. 하연이 정우가 작성한 기획안을 보며 말했다. 이 부분 특히 좋은데? 경쟁사 분석이 정말 치밀해.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아직 잃지 않았구나. 내 능력을.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만족했고 추가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정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로 여러 프로젝트를 소화하며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자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하연에게 말했다. 하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만해. 하연이 웃으며 손을 저었다.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린 이미 가족이야. 가족? 정우가 놀라 물었다. 응, 가족.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 하연이 따뜻하게 웃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6개월이 흘렀다. 정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건강도 회복되었고 일도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하연과의 관계였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연은 정우에게 독립을 권하지 않았고 정우도 굳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정우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요즘은 번갈아가며 요리를 했다. 오늘은 정우가 요리할 차례였다. 하연 씨,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하연의 대답이 들렸다. 왔어? 오늘 뭐 해줄 거야?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하연 씨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 정우는 주방에 서서 요리를 시작했다. 생선을 손질하고 된장을 풀고 야채를 썰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지난 몇 달간 하연에게 배운 솜씨였다. 내가 도와줄까? 하연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정우 씨 이제 완전 요리 고수네. 하연이 웃으며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정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우는 하연의 시선을 느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것이었다. 하연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마음이 변한 건지도 몰랐다. 하연 씨,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요즘 제가 너무 오래 신세 지는 것 같아서요. 슬슬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칼질하던 손이 멈췄다. 하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이제 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하연 씨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폐? 하연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언제 폐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우야. 하연이 정우 앞으로 다가왔다. 나 지금 불편해? 내가 있는 게 부담스러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우는 당황했다. 하연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다. 그럼 뭔데? 왜 갑자기 나가겠다는 거야?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워요. 뭐가? 제 마음이요. 정우는 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연 씨를 좋아하게 될까봐. 아니, 이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하연의 눈이 커졌다. 전 한 번 사랑 때문에 망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하연 씨한테 의존하게 될까봐. 또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게 될까봐. 정우야. 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나를 봐. 정우는 천천히 하연을 마주 보았다. 난 내 전처가 아니야. 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널 이용하려고 다가간 게 아니야. 내 돈이 필요해서, 내 배경이 필요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럼 왜 무서워해? 나도 똑같이 무섭거든.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한번 실패한 결혼했어.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10년을 버텼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우는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무서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또 상처받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너는 달라. 내가 옆에 있으면 편해. 안심이 돼. 이런 감정 처음이야. 하연 씨, 나도 너를 좋아해, 정우야. 하연이 고백했다. 많이, 너무 많이. 정우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우리 천천히 가자. 하연이 정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네, 천천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이게 사랑인가 봐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편안한 사랑. 하연이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우와 하연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다. 하연은 정우의 과거를 절대 들추지 않았다. 정우도 하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너무 소중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정우는 하연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비싼 레스토랑도 화려한 이벤트도 아니었다. 그저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이 차를 마시다가 정우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연은 웃으며 울었다. 당연하지. 바보야. 결혼식은 조촐했다. 하객은 20명 남짓. 하연의 지인 몇 명과 정우가 다시 연락을 트게 된 옛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도 없었다. 그저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한 예식장에서 서약을 나눴다. 정우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의 대답은 확고했다. 하연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정우는 조심스럽게 하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 맞췄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화려한 해외여행 대신 조용한 국내 여행을 택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정우는 하연에게 물었다. 행복해요? 응, 너무. 하연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에요. 정우는 진심이었다. 전처와 함께였을 때의 그 불안하고 조바심 나는 행복과는 달랐다. 지금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행복이었다. 정우야, 약속 하나만 해줄래? 하연이 멈춰서며 말했다. 뭐든지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린 이제 부부잖아. 함께 짊어지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하연 씨도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손을 꼭 잡고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정우는 큰 결심을 했다. 하연 씨,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업? 네. 프리랜서도 좋지만 제 회사를 다시 꾸리고 싶어요. 작게라도. 하연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무슨 사업? 컨설팅이요. 중소기업 대상으로요. 제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중소기업들이 정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제 경험을 살려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연은 미소 지었다. 좋아. 해봐. 초기 자금 필요하면 말해. 아니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울 거예요. 확실해? 네. 이번엔 달라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연은 정우를 꽉 안아주었다. 응, 믿어. 넌 잘할 거야. 정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강남도 아니고 을지로의 낡은 건물 3층이었다. 하지만 정우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우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우는 다시 시작했다. 처음 석 달은 고객이 없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블로그에 컨설팅 관련 글을 올리고 SNS로 마케팅을 했다. 넷째 달 첫 고객이 찾아왔다. 작은 제조업체였다. 정우는 온 정성을 다해 컨설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고객사의 매출이 30% 증가했다. 입소문이 났다. 다섯째 달 고객이 5개로 늘었다. 여섯째 달 10개가 되었다. 1년이 지났을 때 정우는 직원 2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 축하해, 대표님. 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진짜 사업가네.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으니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을 거야. 정우는 하연을 끌어안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정우는 조용히 생각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멎었다. 화면에 전처와 그 남자가 나와 있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인 채 대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민준 씨와 그의 부인 박지은 씨가. 정우는 소리를 높였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정우에게서 빼앗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정우야. 하연이 옆에 와서 앉았다. 봤어? 응. 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복수하고 싶어? 하연이 조용히 물었다.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복수는 관심 없어요. 정말? 네. 전 이미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정우가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전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하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맞아. 넌 정말 많이 성장했어. 하지만 정우가 말을 이었다. 제가 당했던 일들,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래, 그건 내 권리야. 며칠 후 정우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증언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겼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검사는 정우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다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끝.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저녁 뭐 먹을래? 하연이 물었다. 뭐든 좋아요. 당신이랑 먹으면 다 맛있으니까.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연은 정우를 힐끗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상처받고 무너진 남자는 없었다. 이제는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간단히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다. 정우야. 응? 행복해? 응, 너무. 정우가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하연도 따라 웃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건배했다. 우리의 평범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평범한 행복을 위하여. 1년이 더 흘렀다. 정우의 회사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다. 여전히 을지로였지만 이번엔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다. 무엇보다 정우는 이 일이 즐거웠다. 중소기업들을 돕는 것,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정우는 사무실에서 고객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우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현우 검사입니다. 정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검찰청에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 씨가 증언해 주신 사건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떠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1년 전 검찰에서 증언한 그 사건, 전처와 민준의 사건, 그동안 의도적으로 그 일은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 뉴스도 찾아보지 않았고 재판 진행 상황도 묻지 않았다. 금요일 정우는 하연과 함께 검찰청을 찾았다. 같이 들어갈까? 하연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정우는 혼자 검사실로 들어갔다. 김현우 검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앉으세요, 정우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지? 다음 주 화요일이 최종 선고 날짜입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피고인 김민준과 박지은에 대한 횡령, 배임, 사기, 공갈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입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고요. 정우 씨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이나요? 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셨더라고요. 접근하고 신뢰를 쌓고 재산을 편취하고 버리는. 검사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용기 내어 증언해 주신 덕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정우 씨가 증언 안 하셨으면 이 사건 제대로 입증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정우 씨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니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부동산 2건하고 예금 일부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포기했던 것들이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놀라셨죠? 검사가 미소 지었다. 정의가 늦게라도 실현되는 겁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정우의 걸음은 무거웠다. 하연이 다가와 물었다. 어땠어? 다음 주에 선고래요. 징역 7년이랑 5년 구형했대요. 그래. 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기분이 어때?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후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 너무 복잡한 감정이니까. 재산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정말? 그건 좋은 일이네. 근데 정우가 하연을 바라보았다. 전 그 돈 필요 없어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하연은 정우를 꽉 안아주었다. 그래도 내 거니까 받아.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쓰면 되잖아. 의미 있는 일? 응. 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선고가 있는 날. 정우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굳이 그들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고객사 미팅을 하고 직원들과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다. 오후 4시쯤 검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고 끝났습니다.
각각 징역 6년, 4년 선고되었습니다. 정우 씨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을지로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우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하연에게 제안했다. 하연 씨, 우리 재단 하나 만들까요? 재단? 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그래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 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에게 법률 지원도 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재기 자금도 지원해주고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하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함께 할게. 환수받은 재산으로 시작하고 제 회사 수익의 일부도 기부하려고요.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다시 시작 재단 어때? 완벽해요. 두 사람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사무실을 마련했다. 석 달 후 다시 시작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첫 지원 대상자는 30대 여성이었다. 결혼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정우와 하연은 그녀를 만났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함께. 그렇게 1명, 2명, 재단이 도운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났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년 후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 그동안 재단이 도운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30명이 넘었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재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정우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하연 이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자신이 돈을 버는 것보다 자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연이 말했다. 자랑스러워, 정우야. 저도요. 하연 씨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제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정우가 하연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꺼내 보았다. 거리에서 동전을 세던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 하연이 그날 몰래 찍어뒀던 것이었다. 왜 이런 거 찍어뒀어요? 정우가 하연에게 물었다. 기억하라고.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하연이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다. 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정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사진은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요. 이제는 앞만 보고 싶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우는 사진을 앨범 깊숙이 넣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한 기자가 재단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다시 시작 재단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하연이 말했다. 해봐.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잖아. 인터뷰 날 기자는 정우에게 물었다. 대표님, 전처와 그 남자에게 복수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다. 복수는 안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그건 법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전 그저 진실을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관심 없어요. 그럼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평온해요. 정우가 미소 지었다. 복수로는 평온을 얻을 수 없어요. 전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제 이름을, 제 존엄을, 제 행복을.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계속 물었다.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 여자를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반드시 빛이 보일 날이 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의 손길은 항상 있어요. 용기 내서 손 내밀어 보세요. 인터뷰는 다음 주에 방송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재단으로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기부하고 싶다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 정우와 하연은 바빠졌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정우야, 우리 참 멀리 왔다. 하연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믿기지 않아요. 행복해? 너무요. 당신은? 나도. 너무 행복해. 하연이 정우의 팔짱을 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정우는 하연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얼굴. 사랑해요, 하연 씨. 나도 사랑해, 정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강을 따라 걸었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나는 완전히 행복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었다. 아프지 않다. 그저 내가 살아온 증거일 뿐. 나는 다시 시작했다.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제 알았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것이었다. 진짜 승리는 행복한 것이었다. 나는 이겼다.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로. 정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정우의 마음속에 별이 있었으니까. 2년이 더 흘렀다. 다시 시작 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정우의 컨설팅 회사도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정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재단을 통해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 그들의 웃는 얼굴, 그것이 정우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다. 정우는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자 이름이 박지은이었다. 정우의 손이 멈췄다. 전처의 이름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정우는 이메일을 열었다. 정우 씨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난 4년간 교도소에서 매일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무참히 망가뜨렸는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위로이자 동시에 더 큰 죄책감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지은. 정우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복잡했다. 분노도 증오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묘한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하연에게 이메일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정우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답장을 썼다. 지은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저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그 족쇄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이제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행복하세요. 정우.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무거웠던 짐 하나가 내려간 기분이었다. 다 보냈어? 하연이 물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정우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났어. 한 달 후 정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지원자를 면담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그 남자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물론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저분이요? 네, 저요. 정우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랑에 속았던 일, 모든 것을 잃었던 일, 거리에서 노숙했던 일, 그리고 하연을 만나 다시 일어선 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남자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함께. 그날 이후 정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단 활동에 참여했다. 직접 지원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정우도 함께 성장했다.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우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KBS 휴먼 다큐 프로듀서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우는 하연과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해? 내 결정이야. 하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정우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촬영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우의 일상, 재단 활동, 과거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과거 노숙 생활을 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다. 명동 뒷골목. 정우가 동전을 세며 하루를 버텼던 그곳. 여기에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카메라가 정우의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우가 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죠. 다큐멘터리는 석 달 후 방송되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용기가 났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정우 대표님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재단으로 기부금이 쏟아졌다. 자원봉사 신청도 빗발쳤다. 정우와 하연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어. 하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우가 하연을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방송 일주일 후 정우에게 또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이번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었다. 전처의 그 남자.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이메일을 열었다. 정우 형, 형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형이 다시 일어선 것, 재단을 만든 것,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저는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형에게 한 짓들이 너무 명확하게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형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형이 복수하지 않은 것,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출소하면 형처럼 살고 싶습니다. 속죄 하는 삶을요.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 정우는 이메일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정우는 하연에게 말했다. 나 결정했어. 뭘? 민준 씨한테도 답장할 거야. 그리고 출소하면 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그 사람한테? 응.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잖아. 나도 그랬고. 정우가 하연의 손을 잡았다. 복수는 끝이 없어. 하지만 용서는 모두를 자유롭게 해. 하연은 정우를 오래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배운 거야. 당신한테서. 정우는 민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민준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출소하면 연락 주세요. 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속죄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모두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요. 정우. 1년 후 민준이 출소했다. 그는 정우에게 연락했고 정우는 그를 재단으로 초대했다. 첫 만남은 어색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우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웠다. 얼굴 들어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제 미래만 봅시다. 정우가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해요. 함께.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재단에서 행정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적응해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일했다. 지원자들을 대할 때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저도 끔찍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6개월 후 민준은 정우에게 말했다. 형, 저 지은이랑 다시 만났어요. 정우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땠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다. 우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요. 좋은 결정이에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 형. 명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다. 다시 시작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지부가 생겼다. 정우는 이제 50대가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하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서로를 지지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남산을 올랐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정우가 말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과거에 내가 있었어. 응.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여기 있고. 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많이 올라왔네. 우리 정말 멀리 왔죠? 그래. 정말 멀리. 정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하연 씨, 나 행복해요.
나도 이 행복이 영원하면 좋겠어요. 영원한 건 없어. 하지만 하연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정우는 하연을 꼭 안았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정우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일기 쓰기를 그만두려 한다. 더 이상 과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현재를 살고 싶어서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재산, 명예, 자존심.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진짜 의미. 내 인생의 전반부는 남을 위해 살았다. 내 인생의 중반부는 바닥에서 허우적댔다. 하지만 후반부는 다르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산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일어섬으로. 나는 이겼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정우에게는 별이 필요 없었다. 그의 삶 자체가 빛나고 있었으니까. 옆방에서 하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TV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하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인생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 정우는 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